그대로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대나무 그 이파리의 모양을 그 나타낸 것이고요. 다만 이제 대나무라고 할 때 대나무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대나무도 옛날에 생활 도구로서 참 많이 쓰인 거죠. 그릇으로 기본적으로 그릇 만드는데 쭉 쓰이기 때문에 그릇뿐만 아니라 또 뭘로도 쓰이나요? 대나무는 죽간이라 그래서 책을 만드는데 바로 죽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대를 쓰다 보니까 대의 성질을 두루두루 많이 익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수신을 한다 하더라도 경물치지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두루 낱낱이 알고 그래서 치지 알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옛분들 누차 강조하지만은 자, 이 모든 특히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경물치지의 원리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인류의 생활사를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대나무라고 할 때 대죽자 쓴 거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우리가 죽간 개념으로 해서 자 책을 만들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괴라 그래서 이건 지금 잘 안 쓰긴 하지만 옛날에 그릇을 만드는 것. 괴자가 지금 여기 중간에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괴자 보괴라고 해서 그릇 만드는 데 있죠. 제기그릇 가운데 바구니 만들고 할 때 쓰이는 글자인데요. 여기는 지금 없네. 그 다음에 또 피리 같은 경우 제가 여기 좀 피리 같은 경우도 피리소라고 할 때 그거는 대죽으로 만들고 피리를 불면 소리가 소소하다라고 하는 데서 엄숙하면서도 소소하다라고 해서 이 엄숙할 숙자를 써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도 있다라고 할 때 마디절자 이걸로 쓰죠. 자, 이 글자는 자 마디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절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절도 있다라고 할 때 무슨 소리냐면 자 대죽자를 글자를 보면은 정확하게 쓰자면은 자 사를 백자에다가 자 요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절도 있다 마디다라고 하는데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부절이라라고 표현합니다. 부절이라라고 할 때 부절을요. 자, 요렇게 씁니다. 요 앞에다가 또 부절처럼 딱 맞다라고 표현하려면은 여합부절이라라는 말을 써요. 여합부절. 부절처럼, 그죠? 부절처럼 서로가 딱 맞다 이 표현인데 무슨 소리냐면은 자, 옛사람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가요? 그 주몽하고 유리 얘기 했었죠? 그 어디 소나무 밑에 뭐요 바위 밑에 뭘 숨겨놨으니까 그걸 찾아와라. 그게 바로 이제 신표 개념이죠. 부절로 해서 신표 개념인데 사람들이 옛날에는 자 목간보다도 대나무가 글씨 쓰기 편하죠. 나무 같은 경우는 목간 만들려면 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작업이 많이 큰데 대나무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 개 딱 쪼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나무 쪼개는 것만큼 쉽고 간단한 거 없죠. 뭐라 그랬어 이거? 간단하다라고 할 때 이걸로 씁니다. 그죠? 왜 간단하느냐? 대나무 쪼개는 거, 나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위에다가 잘라야 되고 또 뭐죠? 이거 도끼를 꽝꽝 잘 찍어야 되냐. 근데 대나무는 베어가지고 위에다 칼 하나 놓고 뭐 돌멩이 하나 가지고 땅 치거나 아니면 그냥 칼 놓고 내 손 여기 잡고서는 힘만 한번 딱 주면은 쫙 쪼개집니다. 그래서 간자가 간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그렇게 해서 그 사이를 베었다 그래서 사이 간자가 되고 또 그 사이에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어떻게 쓰면 돼요? 글씨 쓰면 되죠. 그 사이에다 딱 벌어진 사이에다 글씨 쓰면은 그냥 편지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간 따로 있고 책간 따로 있고 사이간 따로 있고 간단할 간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뜻글자의 원리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그때그때 나오는 문장에 따라서 해석하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간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옛날 명령, 임금님의 명령서도 여기다 작성을 하고 그럼 그 명을 받은 사람들, 그 옛날에 주간이다 그러면 이거 쫙 피잖아요. 그죠? 피고 그 다음에 그걸 쭉 읽으면은 임금님의 명을 받아라 그러면 사신이 오면 먼저 뭐 하든가요? 무릎 꿇어야죠. 무릎 꿇고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대죽에다가 그죠? 이른바 이게 문서가 지금 온 겁니다. 살을 빽자. 그 다음에 허리를 구부렸다 이런 뜻입니다. 허리를 구부려서 그 다음에 명을 받고 네 하고 이제 뭐라고 고할 거 고하고 그죠? 여기 글자가 이거 뭐냐 병부절에서 우리가 무릎 꿇는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 명에 따라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뭐예요? 즉시가 되는 거죠. 곧즉자.
즉시 그거에 따라 명을 받아서 시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곧즉 이렇게 또는 뭐 곧 어떻게 돼요? 그거 그대로 명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나아가는 거. 그래서 곧즉 나아갈 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간에 있는 그 문서에 담겨져 있는 명령에 따라서 그죠? 뭐예요? 절도 있게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절도. 그래서 절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또 대나무에는 또 뭐냐면은 자 대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로는 비고 여기서 한번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나무의 성정을 받아가지고 자 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관했다 뚫을 관자 한번 쭉 통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자 이 대나무에 이걸 보면서 관기회통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볼관자? 회통에 통해야 된다. 이거를 자 관하고 또 뭐냐 관통이라고 표현할 때 그래서 관통의 그 원리를 이 대나무를 통해서 자 알아라라고 해서 대나무의 이 절개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도 있다라고 할 때도 마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일 때 모이는 거죠. 모일 때 모이고 그 다음에 나아갈 때는 그냥 쭉 그죠 쭉 그 일관되게 나아가라라는 의미에서 관기회통이라고 이렇게 쓰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마디죠. 대나무에 그래서 이전에 이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마디라는 말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이 대나무와 같이 이렇게 모일 때 모이고 또 나아갈 때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절도를 지켜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절도라는 말 쓰는 이유가 자 일단은 명령서 개념이죠. 다시 한번 뭐냐면 자 명령서 개념이고 그 명령서에 그대로 따른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서에 따르되 뭐처럼 대나무의 이 모양처럼 그죠? 함께 모여서 회동할 때 회동하고 그 다음에 그 명에 따라서 나아갈 때 나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또 달리 뭐라고도 표현하면은 이거를 시지즉지 시행즉행 그죠? 때로 그칠 때 그치는 거죠. 마디라고 하는 건 그치는 거죠. 그래서 시지즉지 자 그칠 때 그치고 그 다음에 시행즉행 행할 자 한꺼번에 나오네. 시행즉행 자 사람이라는 것이 가만히 그저 그칠 때 그칠 줄 알고 그 다음에 행할 때 행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대나무와 같은 바로 절도 절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죽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또 쌀미자는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이거? 아직도 실사 그래. 일단은 자 몇 해놓고 그 다음에 오늘날은 이제 간략해 하니까 요거를 두 개를 약해서 그냥 실사라고도 쓰더라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항상 기본 원리 원칙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인데 무슨 실이라 그랬나요? 자, 이 실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오홀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표현하자면은 자, 오홀명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우리말로 하면은 오올, 다섯올, 다섯올 개념입니다. 올 자체를 홀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홀자는 자, 이렇게 쓰지만 자, 말물자죠. 마음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것이다 이 소리예요. 마음에도 담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작고 가늘길래 그럼 우리가 만드는 실 가운데 제일 처음에 인류가 만들어서 썼던 실은 무슨 실? 마나 그죠? 마할 겁니다. 마에서 마라고 하는 것은 자, 아마 대마가 되고 이보다 더 먼저 있는 거 실은 갈포예요. 칡갈 갈은 이제 별로 이제 나중에 안 쓰는데 갈 같은 경우는 왜 쓰냐면 갈 같은 경우는 뭐 망태기를 만들거나 그죠? 이제 예전에 큰 그물 같은 경우 만들 때 이걸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더라? 섬유소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섬유소로 만들어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좀 보면서 이제 마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마보다도 또 더 중요한 거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슨 실? 비단실이죠. 누에고치에서 뽑는 거. 누에고치에서 뽑는 실인데
고치에서 보면은 고치 막 엉켜 있고, 그죠? 이만한 고치에서 실 한 타래가 쭉 나오죠? 이 실 하나 가지고 실 만들어 쓰나요? 너무 작아서 보여요? 안 보여요? 투명하잖아요. 그리고 모아놓으니까 하얗게 보이고 하나 쭉 뽑아내면 투명해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개를 모아야 실이 된다? 5올. 그죠? 최소한 5올이 되어야 뭐가 된다? 실이 된다. 그래서 실멱입니다. 그래서 저 실멱이라는 글자에 보면 작을 요자에다가 더하기 작을 소자죠. 다시 말해 작고 작은 것을 더했다. 몇 개? 5개. 그래서 5홀멱이 되는 겁니다. 5홀멱이 되고, 그러면 하나를 더 더했다. 그러면 이거는 10올. 다시 말해 10개 정도가 돼야 비로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4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단이나 이런 정도는 좀 두껍죠. 그럼 보통 15올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는 스카프 같은 경우는 7, 8올 정도. 그래서 이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비단이 얇으냐, 뭐 두꺼우냐 이게 나오죠. 대신에 비단은 일하는 사람들 입기가 어렵죠. 왜? 그 옛날에 침모 따로 두는 이유가 뭐예요? 그저 설거지하는 사람 침모 안 시키죠. 왜? 설거지하고 일하다 보면 손이 거칠거칠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얇은 그 좋은 실크 스카프 하나 차게 되는데 아이 내가 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괜히 만지다가 손 까풀하기 위해서 올 쫙 나가죠. 아무나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비단실이다. 그럼 뭐 예로부터 어쨌든 간에 그 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쓰는 거고, 어쨌든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실의 대명사는 이걸로 씁니다. 그죠? 이제 지금 나이론 사건 뭐건 간에 전부 다가 요사자로 이렇게 쓰고, 위에 목화솜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목화실도 이 사자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제 실멱과 실사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이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비단실이기 때문에, 비단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처럼 보이냐면 거의 햇빛이나 비슷하죠. 빗줄기 개념으로 해서 모든 색깔을 표현할 땐 전부 다가 실멱자를 같이 갖다 놓고 씁니다. 뭐 푸를 녹자든가, 그죠? 푸를 녹자. 그 다음에 뭐 붉을 홍자, 뭐 그 다음에 뭐 붉을 자자. 다 보면은 일단은 실에다가, 그죠? 실에다가 물을 들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바탕소라고 할 때 바탕소자는 요거죠. 그죠? 바탕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을 최소한 5올 이상을 가지고서는 일단은 실구리를 만들어야 되죠. 실구리를 쭉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실구리 만들면 어떻게 돼? 쌓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비단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구리에다 계속 이렇게 감잖아요. 그죠? 감은 처음에 나온 그 실입니다. 그래서 그 실은 어떻다? 희다라는 거죠. 맨 처음에 나온 실. 그래서 힐소자가 되고, 희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그 본디 그대로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본디소라고 그러죠. 본디라는 건 본래. 본래라고 하는 것은 모두, 그래서 흰 것이 모든 것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물들여 가지고서는 무슨 색깔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에다 물들인다라는 색깔 의미도 되고, 또는 이제 빛과 같다라고 해서 빛 개념으로도 나중에 이제 쓰이는데요. 네,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밑에 있는 글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보면 장군, 장구, 또 질그릇. 무슨 소리예요? 다 똑같은 소리예요.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썼느냐? 아까 그저 뜻이라는 게 전화되고 전화되는 건데,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걸 살펴봐야 되겠죠. 이 글자가 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가 되느냐면은 요 글자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질그릇 도라 그랬죠. 자, 질그릇인데, 그럼 질그릇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데 이게 질그릇이에요? 이게 질그릇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분석해 봅시다. 이게 질그릇인지. 옆에 있는 글자는 원 글자가 언덕부였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쌀 포자죠. 질그릇은 어디에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언덕하고 쌀포가 무슨 소리냐면, 자, 그릇을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요즘에 여주이천 그 도자기 축제하죠. 그래서 가서
잘 안 보신 분들은 그 가마를 어떻게 만들었나 보세요. 이거 정확하게는 가마요로도 표현되는 글자입니다. 가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마요자는 요렇게 쓰던가요? 요렇게 가마요자가 요렇게 썼죠? 가마요자를 요렇게 썼을 겁니다. 속에다 양을 넣고 구운 게 아니라 아마 서방태에서 오래도록 아마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아요. 가마요가 된. 그러니까 요렇게 쓰면은 뭐가 되냐면 염소고자가 되죠. 염소고자인데 굴 속에다 넣어놓고 계속 불을 떼워서 그저 그을린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보시면 되는데요. 자, 바로 이 가마를 표현한 글자가 요거예요. 가마 속에다 넣고 그릇을 만든다. 다시 말해서 가마를 보면 가마를 어디다 만드느냐면은 그냥 평지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간 언덕지게 만들죠. 경사진데다가. 왜? 네, 불길이죠. 불길은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건 염상. 이제 공부했으면 공부한 단어로 씁시다. 우리가 수화목금토 공부를 하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를 그저 밑으로 내려가면서 만물 적신다 그랬죠. 그래서 윤하 그랬고 불은 타오르면서 올라간다. 타오른다 그랬죠. 염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죠? 불꽃이 어떻게 타들어가냐. 불은 위로 타오르는 거니까. 그죠? 그 말속에 그대로 해서 타오르니까 가마의 불길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면 이렇게 해서 언덕진 곳에다가 가마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언덕지에. 그래서 잘 보면 가마 밑에서도 불 넣고 그럼 저 위까지는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보면은 또 불을 넣는 구멍들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속에다 뭐를 넣고 만들었던 그릇들을 넣어 놓고 그 그릇들이라고 하는 것이 청자나 백자가 아니라 맨 처음에는 뭐예요? 전부 질그릇이죠. 자, 질그릇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보면은 오죠. 나도자에다가 매산자가 되네요. 그죠? 나도자에 매산자 형태가 되는데 우리가 그 항아리나 그릇 만들 때 자, 작은 거 가지고 주발 같은 게 그냥 요렇게 놓는데 밑에다가 뭐 하던가요? 흙덩이로 이렇게 받쳐 놓죠. 그냥 하면 벽에 딱 붙어버리니까 바다가. 그래서 작은 흙덩이들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여 놓습니다. 항아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밑에 보면은 밑에 이렇게 뭐가 막 거칠거칠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구울 때 밑에하고 붙지 말라고 미리 흙덩이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 굽고 나서 어떻게 쳐내는 거죠. 그래서 옛날 질그릇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흙덩이를 밑에다 고여놓고 지금 그릇을 여기다 쭉 진열해 놓은 모양을 그릇이 어떻게 돼요? 저 위에 밑에서부터 저 위에 산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질그릇이 되고 그 안에다 그가 요 내용은 그 질그릇 도라고 하는 글자는 가마에다 넣고 구워낸 그릇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미 가마가 다 들어가 있는 거 가마에다 넣고 빚은 그릇을 도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어쨌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분청 사기를 대대적으로 반출해 나갔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른바에서 도공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죠? 사기장이들을 잡아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사기장이라 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 조선이라는 사회가 조금 워낙 유교 사회는 좀 그 검덕, 그죠? 검소한 걸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청작 없는 것은 더 이상 안 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일단은 분청 사기가 굉장히 유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사기 그릇이에요. 사기 그릇인데 그 고려 때 사기 그릇은 청사기가 되고 그냥 백사기가 되는 겁니다. 백사기인데 아직은 그냥 백사기 내지는 청사기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고 분청이라라는 분자를 붙인 것은 일제시대 때 그 이 누군가요? 어쨌든 그 미술학계의 선생이 하나 붙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웠는데 이것 말고 그 전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흙을 구워서 썼죠. 신석기 시대 그릇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왜 옛날에 역사 시간에 공부한 것 맨날 헷갈리는 거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민무늬 토기 자 그 다음에 시대순으로 뭐 이렇게 쭉 늘어서 쉬어 그러면 이거 어느 시대? 어느 시대? 이거 어느 시대? 자 이제 청동기 시대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냐 이거 골라 잡는 거 있었죠. 저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어느 게 청동기 시대예요? 밑에 청동기 시대.
여기는 여기 무문토기 시대. 그 다음에 뭐 질문토기 시대.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시비 붙는 사람들이 있죠. 야, 그때 무슨 빗살이냐? 그죠? 그 빗살이 아니라 어골무늬가 돼야 된다. 이게 그 말이 맞죠. 요거를 쓰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머리 쪽질 일이 있어요? 그 빗살은 그죠? 이 대나무를 해서 굉장히 곱게 만드는 건데 그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먹고 남은 이걸로 그었다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왜 그었느냐? 왜 그었어요? 터지지 말라고요? 거짓말도 잘하세요. 저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제가 이걸 헷갈린 이유가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렇게 조금 옛날부터 잘 따졌는가 봐요. 사람이 지혜가 발달할수록, 아까 뭔가 지혜가 문명이 발달할수록 뭔가 자꾸 그리고 하는 걸로 이렇게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 치장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보기에는 이 무늬가 들어간 게 더 후대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맨날 요거를 청동기하고 연결하고 민문이는 신석기하고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나중에 공부를 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름하에서 유학 공부를 하고 보니까 참 이렇게 설명하면 쉬운 거를. 무슨 소리냐면은 자, 신석기 시대인들은 아직은 정착 생활이 좀 덜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정착도 반하고 그 다음에 끊어 다니면서 이거저거를 잡아내야 돼. 아직 문명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신석기, 구석기 문명이 잘 발달된 지역이 어디냐면은 세계적으로 어디예요? 자기 땅을 몰라요. 조선 땅입니다. 조선 땅은요. 전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를 갖고 있는 땅입니다. 갯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별로 고생하지 않고 항상 가서 언제 낮에 그죠? 낮이 밤중이든지 간에 2번만 바닷가에 나가면 그냥 긁어오면 돼요. 그죠? 그죠? 어마어마하죠? 먹을 거 낙지로부터 시작해서 무지막지하게 많은 것들은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고 갖고 오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냥 손으로 들고 나오는 게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그물망에다가 칼, 칡나무로 해봤자 다 빠져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탁탁 흙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해봤더니 어때요? 미끄러지는 거에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몇 번 또 불나는 것도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불나서 탄 흙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뭉쳐지는 걸 알고 흙을 굽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어쨌든 가래떡 모양처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 땅땅땅땅 두들겨가지고 그냥 쓰면은 역시 물 묻으면 어떻게 돼요? 다 풀어지니까 그냥 바깥에다가 어떻게 돼요? 모닥불 피워놓고 위에다 한번 굽겠죠. 그죠? 이렇게 한번 굽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석기 시대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왜 모양이 이렇게 되느냐? 뻘에 가서 잡아와야 되거든요. 이게 뻘용이에요. 자, 뻘이라고 하는 것은 지륵이죠. 그냥 만약에 납작한 요 나무를 이런 그릇을 했다.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세수대 하나 바퀴스 하나 딱 놓고서는 이게 들어보세요. 딱 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뾰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힘 쉽잖아요. 그래서 쑥 뽑아 올리고 만약에 아무런 무늬가 없더라. 내 손에 뭐가 묻었어요? 물기, 지륵 묻었어요. 이게 쭉 빠지겠죠? 손 미끄러져서 안 됩니다. 인류가 그죠?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득득 긁죠? 득득 긁으면 울퉁불퉁 해가지고 어떻더라? 안 미끄러져요. 그 빗살무늬 토기가 먼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쓰고 이렇게 잡을 때는 좋았죠. 뻘에 가서 뭘 해서 여기다 잔뜩 그래서 나중에 구멍도 뚫고 칡나무로 해서 딱 해가지고 어깨다 메고 들어오면 돼요. 집에 와서 어떻게 되나? 불 떼면 되죠. 또 불 떼기도 좋죠. 이렇게 되니까 바로. 그럼 조개 같은 거 익으면 쫙 해서 먹기도 좋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잉여 생산물들이 조금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요? 참 편하긴 편한데 이 그릇을 쓰려면 꼭 부엌바닥에다 방바닥에다 흙바닥에다가 이것도 패놔야 되죠. 아니면 밑에 뭔가를 괸 때가 있어야 되죠. 이거 영 불편한 게 아니에요. 꼭 하나를 옮기더라도 이 짓을 꼭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제 이거용 따로, 그죠? 이거 갯벌용 따로, 집안용 따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계속 쓰다 보니까 사이사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때가 꼬질꼬질하게 끼잖아요. 그죠? 사람이 먹고 살다 보면 좀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뭘 만들더라? 민무늬 토기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아직은 그릇 만드는 기술이 덜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들더라도 좀 울퉁불퉁해서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전체를 고르게 밑바닥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왜 또 불에다 굽다 보면은 울퉁불퉁해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또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굽을 달죠. 그래서 그릇의 발달 순서 그러면은 이름하여서 질문도기. 그죠? 여기서부터 해서 민문이로 해서 굽이 없다가 굽이 있는 것.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으면 얼마나 쉬웠을까요? 그죠? 인류가 실제적으로 이게 나중에 현대인들도 이거 어리석은 거 고스란히 합니다. 옛날 사람들 이제 우리 초기에는 저 옛날에 방바닥 뭘로 해요? 종이에다가 기름 묻혀서 막 하다 그게 좋으니까. 그런데 정성도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후에 뭘 만드느냐면은 비닐장판, 이른바 비닐우 장판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미끌미끌하고 참 좋았죠. 근데 오래 쓰다 보니까 그것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찢어지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는 또 뭘 깔으면 목재 같은 걸 깔면 참 좋은데 마루도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목재 비슷하게 또 하나 또 만들죠. 그래서 울퉁불퉁 패이게 만들었죠. 그랬더니 어떻든가요? 사이에 때가 얼마나 끼는지 가정주부들 승질나죠. 그죠? 처음엔 참 좋았었는데 그렇게 미끌미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나무 무늬 하고 다시 위에 얇게 발라버리죠.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문화가 발달하고 했다고 해서 조금 더 나은 건 아닙니다. 다만 뭐만 달라지더라? 재료만 달라질 뿐이에요. 재료 달라지고 뭔가를 만들 때 꼭 그런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것저것 만들게 되는데 어쨌든 도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 바로 그릇을 굽는 방식을 이 속에다가 담아 두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은 유식 안 해질래 안 해질 수가 없고 두루두루 살피게 됩니다. 늘 생활상을 살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글자가 바로 뭐냐, 이게 그물망입니다. 그물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죠? 처음에 그물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칡나무를 뭐 이리저리 얼기설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얼기설기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저 강가에 가가지고 위에서부터 확 덮치죠. 덮치는데 자,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확 덮쳐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확 잡아 당겨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막아놓고, 그죠? 개울가 같은 데서 이렇게 막아놓고서는 그 다음에 물 이렇게 트게 해서 여기 걸려드는 놈들 잡았을 것이고, 조금,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촘촘하게 만들어서 잡았을 것이고, 조금 더 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확 덮쳐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돼요? 밑에 확 위에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물고기가 잡힐 듯 싶으면은 그 다음에 확 잡아채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강에 해당되는데요. 어쨌든, 자, 요렇게 해서 위에 XX라고 표현한 것은 뭐예요? 칡나무나 이런 것을 얼기설기 엮었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위로 요렇게 한 것은 뭐냐면 요거를 갖다 덮는다. 그죠? 덮어서 잡는다. 그러니까 물고기뿐만 아니라 뭐까지? 짐승까지. 그러니까 짐승의 그물이나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붓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눈목자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물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물눈 또는 그물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물눈. 그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자, 그물망이라고 할 때 이 글자도 들어가고 또 하나. 자, 그물망 할 때 요 글자 이렇게 되죠. 그물망 또는 그물고 또 그물라자. 자, 망라했다라는 말 이렇게 씁니다. 망라했다. 망이라고 하는 글자는 자, 어쨌든 이제 나중에는 조금 이 그물 만드는 것이 세련되져 가지고 그죠? 이 실 조금 더 마실이나 이걸 조금 더 이제 섬유소만 잘 뽑아내 가지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칡나무를 그대로 썼지만은 이게 굵고 잘못하면 또 쉽게 뜯어지고 하니까 이제 실다운 실로 만들어서 삼실이나 뭐 삼실 맞나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죠. 요렇게 들어가.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그죠? 이거 다 그물망자에 변형된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물망, 이것도 그물망, 이것도 그물망자인데요. 요렇게 해서 위에다가 확 덮었죠. 실로 만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실로 만드는 그물을 확 덮어서 뭐예요? 망자. 다 잡았다. 없을 망자죠. 그래서 두루 다 잡았다라는 그물망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그물은 무슨 그물이겠어요? 이 그물?
이 그물은 기본적으로 산에 짐승 잡는 그물. 그러니까 위에서 짐승 잡 위에서 탁 이렇게 해서 구덩이 파놓고 해서 확 뭐라고 표현하나요? 덫을 놓는 방식으로 덫을 놓는 그물 방식이 되고 이 그물은 뭐냐면은 역시 이렇게 해서 그물 개념이죠. 뭐 잡는 거? 새 잡는 그물. 그러니까 망라했다라고 하는 것은 들짐승과 새를 그러니까 뭐 뛰어다니는 짐승, 들짐승, 날짐승을 다 잡았다. 두루 망라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그물은 바로 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옛날부터 잡았던 그물. 이게 그물 고가 되고요. 이거는 고기 잡는 그물. 그래서 망자는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넉사자가 그거죠. 자, 사람 잡는 그물도 있습니다. 사람 잡는 어떤 사람을 잡았느냐? 어떤 사람 잡아요? 나쁜 놈. 그죠? 옳지 못한 짓을 한 자에다가 뭐예요? 글을 삐자 썼죠? 죄 지은 자. 그죠? 글을 삐자. 죄 지은 자는 이렇게 자, 뭐예요? 옥에 가둔다 이런 뜻이죠. 그물망에 가둔다라는 결국 옥 개념으로 이렇게 쓰죠. 말 잘못한 놈은 말 입 함부로 놀려가지고 세상 어지럽히는 자는 어디다가 옥에다가 가둬야 되겠죠. 옥이라고 하는 글자도 한번 볼까요? 말씀 원자에다가 이렇게 쓰죠. 함부로 말 떠들어대지 말라고 개견자 사나운 개를 앞뒤로 지키게 만드는 글자입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그져서 그래서 험준한 산세라고 표현할 때 뭐가 써요? 위에다가 악자를 이렇게 쓰죠. 이 악자. 그러니까 험준하기 때문에 말 붙일 사람 하나 없다 이 소리예요. 주변으로 온통 뭐 맹수들만 있다 이런 뜻이 바로 악자입니다. 우리 산 가운데 악자 들어가는 거 치악산 또 월악산 또 관악산. 제가 얼마 전에 운악산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별것 아닌 줄 알고 그냥 금세 올라갔다 올 줄 알았더니 웬걸 역시 악산이구나. 악산은 악산이구나 싶었던 게 치악산만큼 갑자기 이렇게 가파르더라고요. 악자. 요 악자를 그런데 사람들이 만약에 이 악자를 어떻게 쓴다? 약자로 쓴다고 이렇게 악자를 써요. 이거 글맛 없어집니다. 그죠? 악사 글맛 그죠? 산의 맛이 없어요. 그냥 이건 두루두루 그냥 구릉 있는 산이다라는 뜻이 되고 험한 산 그럼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요. 왜 제가 운악산 얘기를 했는 거 아니? 혹시 운악산 가보신 분 있나요? 많이 가셨나요? 그 운악산이 어느 지역 소속인가요? 가평, 포천. 가평과 포천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저기 선두 원래는 가평 쪽이죠. 가평 쪽이 아름다운데 그래서 가평의 원래가 거기가 그 운악산 비로봉이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운악산 그 비로봉을 중심으로 해서 딱 이쪽이 포천 이쪽은 가평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비석을 하나 세워놨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자들에 의해서 이게 무너져 버리고 이쪽에 포천 쪽에서 세운 비석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때 열받아 가지고 가평 쪽에서 훨씬 더 큰 여기다가 하나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운악산 비로봉 해서 몇 회다가 가평군 해가지고 몇 미터 이렇게 써놨더니 포천은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저 옆에다가 이거는 이제 그 동봉이 되고 저 서쪽으로 이거보다 딱 2미터 낮은 곳에다가 별도의 서봉 하나를 세워놓고 다시 포천이라고 써놨습니다. 이쪽에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포천이라고 쓴 글자가 아니 다 지워지고 저 서봉에 있는 것도 다 긁어놨습니다. 어쨌든 포천시에서는 자 밑에다가 휴양림 하나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어거지로 산길을 쫙 냈었는데 저 얼마 전에 갔다가 이거 보고서 다소 황당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어쨌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가평은 원래 자기들대로 운악산에서 악자를 썼어요. 포천 애들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고 싶었겠죠. 그죠? 의미는 모르고 그래서 운악산을 요악산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조금 좋으면은 자기들도 악산하고서 요거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뺏기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조와 뺏기는 것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뺏기려고 하더라도 좀 제대로 뺏기던가 모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한번 나중에 가시면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양양자, 양. 자, 양도
참 많이 쓰이는 그 한자에서 참 많이 갖다 쓰이는 건데 양 그러면은 자 양의 특성을 알아. 지금 이 양은 뿔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뿔이 있으면서 임금왕자라고 한 것은 뭐냐 하나 둘 셋 하는 것은 털이 부실부실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양이라고 할 때 양은 양의 양자가 들어간 글자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양자 아는 대로 한번 다 해보세요. 이런 글자 또 바다 양자 네네 바다 양자 또 희생할 희생할 희자 희생 희자 소자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또 노의자 노르의자 또 아름다울 미자 또 뭐예요? 무리군 네 무리군 또 상서로울 상자 네 또 양육할 때 양자 기를 양자 네 또 또 상자 우리 천자문에 나오는 그 상자 날상자 또 이 정도 하면 다 됐으려나요? 자, 왜 양자에다 보면 이거는 거짓 양자, 바다 양자, 아름다울 양자, 기를 양자. 그다음에 상서로울 자세할 상자, 희생 희자 희. 그다음에 무리군. 그다음에 날상자, 날개상 또 날상자. 착할 선 오르의 그다음에 상서로울 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자가 양이 도대체 어떤 짐승이길래? 선한 짐승이라. 선한 짐 선하다. 지금 선하다 그랬으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선하다 그런데 양만 선해요? 제가 보면 개가 훨씬 더 충성스럽고 착한 것 같은데 잘 따르고 그죠? 왜 양을 썼느냐 하면 일단 양이라고 하는 건 요 두 글자를 먼저 보시면 돼요. 자, 두 글자를 보기 이전에 우리가 양을 먼저 관찰해야 되겠죠. 양은 기본적으로 희다. 그 다음에 또 양은 양이 착한지 안 착한지 저도 몰라요. 그죠? 이건 사람들, 자, 무리 짓는다죠. 그래서 무리 짓는다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성경을 항상 무슨 책을 읽더라 따져봐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일, 그죠? 예수님이 두루두루 하나라도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걸 양에다 빗대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그죠? 찾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제 그건 은유적으로 쓰이지만 우리가 볼 때 일단 사실적 관계를 봐야 돼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리지어 다닙니다. 그런데 무리를 만약에 잃었다 그러면 걔는 그 즉시로 죽어버려요. 그죠? 홀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도태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리 짓습니다. 무리를 짓는데 또 하나 양치기 목동들 어떻게 몰든가요? 우리가 소나 말 같은 경우는 저 앞에서 몰고 또 옆에서 다른 데를 가지 못하고 이제 두루두루 하는데 양치기 목동은 절대로 앞장서는 일은 없습니다. 늘 양 옆으로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죠? 바로 요걸 이용을 해서 글자를 만듭니다. 우리가 자 보면은 그래서 양은 일단 희고 깨끗하기 때문에 희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옛날 사람들이 가축으로 또 많이 썼죠. 그래서 소 대신 소와 마찬가지로 양을 희생으로 씁니다. 희생으로 쓰는 것이 황하문명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와 양과 돼지 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개고기도 들어가고요. 몇 가지 더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희생이다라고 우리 희생양 이렇게 표현하죠. 자, 희생양이 뭔지 봅시다. 희생, 양. 서양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원래 쓰던 희생할 때 보면 희생자는 여기 벼화자도 있고, 자, 이거는 요런 글자, 부수에 이런 글자 없죠. 이게 뭐냐면 칼입니다. 칼로 이렇게 잘라낸다라는 데 창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걸로 해서 칼이나 창 같은 걸로 해가지고서는 뭐냐면은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우리가 희생이라고 할 때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면은 이거는 짐승을 잡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죽여가지고 제물로 올리는 것이 되고 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만이죠.
소는 워낙 크고 중요한 짐승이기 때문에 옛날에 농경사의 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소라고 하는 건 때로는 산채로 그냥 산재물을 올리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건 산재물, 그죠? 그러니까 여긴 양은 없죠. 양은 작기 때문에 바로 죽여서 쏜다. 그래서 흰은 죽여서, 그러니까 죽은 재물이 되고 이건 산재물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희생양이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우리 맹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소가 저기 이제 그 옛날에는 나라에서 쓰는 종들을 만들면은 이제 흔종의 예라 그래서 혹시 종 같은 경우 갈라지거나 한 경우에는 소 피를 바르면 된답니다. 짐승 피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음질도 하고, 왜냐면 피는 잘 굳으니까. 그래서 그걸 흔종의 예라 그러는데, 옛날에 춘추시대 때 제선왕이 책을 읽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그 누가 소를 하나 끌고 가는 거였더니 소가 아주 슬프게 울고 눈물도 뚝뚝 흘리길래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지금 제사의 희생으로 쓰기 위해서 잡아가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야, 그거 너무 불쌍하다. 놔줘라. 놔주고 대신 그러면 이 얘를 패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양으로 바꿔 써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희생양입니다. 소 대신에 양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참 뭐라고 그럴까, 참 어리석은 군주가 되죠. 자기 눈에 보인다고 뭐예요? 소는 불쌍하고 양은 보이지 않는다고 안 불쌍하냐 이 소리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이게 이제 요즘에 유정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딴에는 잘났다고 참 하는 얘기인데 밑에 백성들이 볼 때는 얼마나 웃겨요, 그죠? 야, 임금님이 그게 그래 소 한 마리 잡는 게 그게 아깝더냐? 그 임금 참 째째하다 이렇게 소문이 납니다. 째째한 군주로서. 그래서 이제 그 맹자가 여기에서부터 사람 불인지심이라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발동했다. 그래서 그래, 소가 저렇게 불쌍한 줄 알면은 양도 불쌍한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짐승만 불쌍한 줄 아느냐? 당신이 전쟁 일으켜서 뭐예요? 그 수도 없이 많은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그거 불쌍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불인지심, 그죠?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뭐냐면 불인인지심. 제발 사람을 좀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옮겨가라 이 소리예요. 예나 저나 다른 것도 하나도 없죠. 요즘 세상이 좀 뭐 하다 보니까 뭐는 찾을 줄 알고 집 나간 강아지는 찾을 줄 알고 그죠? 강아지가 뭐 사람보다 더 낫다는 얘기를 하지를 않나, 그죠? 왜 그래요? 나은 게 아니죠.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자기한테 무조건 충성하면은 좋아합니다. 항상 뭐냐면 서로가 다른 점을 알고 그 속에 서로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게 중요하죠. 자, 개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남하고 조화 이룰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견이 있고 그걸 잘 조정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사람다운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마음을 배워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맹자가 얘기하는 측은지심은 인지단냐요라고 하는 바로 사단설이 나옵니다. 그 양이 그래서 이제 희생양으로도 쓰이는 거죠. 왜? 일단은 소는 가장 당시에 보이는 가장 큰 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올리는 데는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순백의 것을 올리기 때문에 양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양을 희생할 때라고 할 때 쓰고, 또 뭐냐면은 상서로운 짐승이다 쓰는 거죠. 보일 시자는 곧 뭐하고 통하냐면 신하고 통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에게 바치는 좋은 짐승이다 라는 의미에서 상서롭다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무리지어서 다닌다 그랬죠. 두 번째 항목에 무리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무리군자, 늘 그대군이라고 하는 건 가깝죠. 늘 가까이 이렇게 무리짓는 것이 바로 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야면서 무리지어서 다니는 것들이 마치 저 바다에서 포말 지으면서 밀려오는 뭐처럼 파도와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표현할 때 그렇게 해서 하얗게 이는 그 파도가 마치 양떼들이 거의 가득 찬 것 같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고 양떼들 하얗죠. 들판에 가득 차 있으면 마치 바로 그것이 양떼처럼 보이는 물이다. 그래서 바다양 할 때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양이라고 하면 새들이 나는 모습이에요. 저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다 희끄무레하죠. 그래서 희끄무레한 새들이 떼지어서 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앞장선다 그랬습니다. 양이라는 놈은 앞장서는 기질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보다도 앞세울 것. 자, 밑에가 원래 있는 글자 머리 숫자인데 머리 숫자 대신에, 그죠? 그 중에 입구자로 바꿔놓고 말보다도 더 앞장서서 행해야 될 것이 뭐다? 선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말고 내가 제일 나아자죠.
내가 먼저 앞세워야 될 것이 의다라는 겁니다. 유학에서 인의의 정치라고 나올 때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죠? 결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양의 또 흰 성질이 이제 조금, 그 다음에 이제, 미라고 할 때 미자는 여기서 큰 양이 아름답다라는 건데요. 저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자, 양이라고 할 때 양은 또 우리가 주역의 괴상으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서방태입니다. 서쪽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이미 여러분들 8개 공부하셨습니다. 8개 공부하셨으니까, 자, 8개 가운데에서 후천 8개 방위도의 서쪽이 뭐예요? 후천 8개 방위도 한번 해주세요. 일감, 이곤, 그 다음에 삼진, 사손, 그 다음에 오중, 육건, 칠태, 팔간, 구리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태예요. 그죠? 서방태. 이 서쪽이니까 뭐라고 하냐? 이거를 또 서방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괴명은 태죠. 연못 태자인데, 연못 태기인데, 연못을 나타내는 건데, 괴명어로는 태라고 표현하고 서쪽을 표현합니다.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달리 표현하면은, 계절로 표현하면은 가을이죠. 가을은 모든 오곡백과가 다 익는 거죠. 봄에 생해서 가을에 다 성숙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미 성숙한 큰 양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성숙한 모든 것이 다 성숙해서 커지면 뭐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라고 쓰죠. 야, 미국이 무슨 놈의 그 아름다우냐 이렇게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죠? 외교적으로 하나 써주세요. 나쁠 거 하나도 없죠. 일본이나 이런 쪽은 만약 패전국들이네 미자를 쌀미자로 써요. 미국이 쌀 생산하는 나라예요. 원래 그저 밀이죠. 근데 이제 이쪽에다 수출하려고 요즘에 우리가 잘 먹는 쌀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쌀도 수출을 하는데 서쪽 태로 보시면 되죠. 미국이라는 건 서쪽에 큰 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굳이 거기다 뭐 감정 섞어가면서 굳이 이럴 필요 없습니다. 큰 나라한테 그죠? 뭐 이 정도 언사해 주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양이라고 하는 것은 희고 희다라는 것은 순수하고 아직 어리고 그저 덜 여물다 이런 개념도 또 나오기 때문에요. 거기 보면은 어린 양은 그죠? 양은 밑에 글자가 뭐냐면 밥식자입니다. 그죠? 어린 양 개념으로 해서 왜냐면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태자는 또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세 번째 여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장녀, 중녀, 소녀라고 할 때 소녀의 개념입니다. 그죠? 작은 아이는 어떻게 된다? 잘 먹여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순백이 되는 거죠. 순백인데 사람이 마치 양처럼, 그죠? 순백으로 위장을 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거진 양자예요. 거진 양자. 사람이 마치 순수한 듯이 뭐 이렇게 하더라. 그 다음에 언하고 양자인데요. 이거 두 가지 양자인데 말씀은 아까 서방태 그랬죠. 태는 또 뭐냐면 사람의 입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입, 그죠? 입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입으로 말한다라는 뜻인데 양 두 가지 의미 다 들어갑니다. 양자는 입의 의미가 들어가고 또 한편은 아까 희다란 뜻이에요. 말을 하려면은 아까 흰 것을 뭐래요? 살을 백이라 그랬죠. 자세하게 낱낱이 숨김없이 거짓 없이 말하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양에 대한 경물 취지 다 됐죠. 그래서 양이라는 말이 자 의외로 우리가 그 한자 속에 참 많이 쓰입니다. 대부분 개견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보통 짐승들 표현할 때 많이 표현되는데 양 같은 경우가 아마 가축 가운데서 가장 다양한 쓰임새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하시, 그 다음에 아까 날개상, 이거 좀 아까 했죠? 또 다 됐네요. 네. 여기까지 질문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